부동산 PF 부실 대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다 묻혀가 있고 쇼크가 올 가능성이 네. 아주 높다고 보는데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요즘 뭐 4월 위기설 있잖아요. 네. 총선 이후에 터진다라는 말도 많고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싸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담판 곽수정입니다. 제가 한 서너 차례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오태민 작가와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내용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언론에서 뭐 조금 살아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사실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이렇게 바쁘신 분을 갖다가. 아유, 별 말씀이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보통 시장은 사인을 주거든요. 2년 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는 현재 부동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부실 문제를 시그널로 보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GTX 개통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살아납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철의 역사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전철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개통을 안 했으니까. 네. 마치 그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 다 들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날은 되게 기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계속 기쁜가요? 약간 어떤 육아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그거가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상 개통이 딱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개통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GTX 라인에 있는 다른 지역, 도심지에 주택 가격이 비싼 분이 갑자기 글로 이동하려면 네. 솔로들은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아기들이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면 갑자기 다른 지역에 유치원 옮기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러면 인프라가 그 쉽지 집값과 않죠. 이 집값을 비교했을 때 현재 GTX 동탄 요새 난리 났잖아요. 뭐 네. 22억 간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서울의 강남이 지금 18억, 17억, 20억짜리 셌는데 거길 왜 가죠? 계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GTX 소재로 가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네요? 그럼 비싸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이 꼭지라고 봐요, 저는. 지금 막 펌핑된 게. 네. 결정적으로 GTX A 있지 않습니까? 네. A가 원래 개통 예정일이 박사님도 아시죠? 2022년인가 3년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첫 아이를 낳으면은 되게 올인하잖아요. 네. 그 GTX 중에 A가 첫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했겠어요. 네.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다 신경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8년도인가 김문수 지사가 얘기하고 나서 11년도부터 이게 협약 맺고 공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1년에서 28년이면 17년 걸린 거잖아요. 올인했는데도 그 정도면 둘째 아이는 소홀하잖아요, 보통. 그럼 B 노선 이제 엊그제 착공했거든요. 네. 그것도 17년 걸릴 수도 있고 노후화가 생겨서 15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어쩌면 건강하면 모를까 건강하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구 구조랑 연결해 보면 GTX가 개통하는 시점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15년, 17년 걸린다 그러면 네. 결정적으로 그 GTX 개통이 100% 될 것이냐에 대한 현실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도 사실 A, B, C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연장선 있잖아요. D, 네. E, F. 물론 경기 그 부천하고 김포 이쪽은 교통 문제 때문에 필요하고 또 B, C 그 사업 타당성도 좀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노선은 이미 예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탈락된 곳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대도시 광역권 그 도로계획법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보면 지정 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애초에. 네. 지금 하기도 바쁜데 해제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판단되면 발표한 거를 해제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어요. 이거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 조항이 있을까요? 이 정부도 법을 만들 때조차 아니 이렇게 노선을 많이 늘렸다가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하고 이런 지역이 나왔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냐. 나라 돈이 계속 들어가면 나라 거덜난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조항을 미리 넣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GTX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다는 논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네. 그 많은 내용들을 국민들이 일일이 모르시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뭐야 지정해제 조건이 있어?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털고 나올 거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막 쫓아갔다가 팩트를 알려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가던 분들도 잠시 관망을 하고 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GTX 효과는
지금은 짬 펌핑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팩트들에 대한 뭐 기자분들이나 탐사보도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가볍게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벌써 이미 다 많이 올랐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한문도 교수님을 2년 전에 유튜브로 봤을 때 그래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나 분양 사태가 2년 뒤에는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으니 성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1, 2년을 지켜보고 대응하셔라. 가격은 하락 추세가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 생태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기가 발생할 때는 시그널을 준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요? 저들 왜 레고랜드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그 사태가 났을 때 채권 시장이 들썩거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게 무슨 부실 채권의 문제와 연동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 시장에 악영향이 줄 것이다 그랬는데 1년 뒤에 부동산 PF 부실 대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다 묻혀가 있고 향후 4월 총선 이후에 정리가 돼야 될 태영건설과 연달아 있는 연쇄 부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마피가 어느 3억까지 내려온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의 부실 채권 문제를 어떻게 털 것이며 은행들은 이거를 또 어떻게 털어낼 것이며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이며 등등의 문제는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르지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고 5월 30일 날 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야당은 뭘 들고 나올 것인가를 가만히 놓고 보면 역시 민생 경제 이야기니까 부동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침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PF 부실 대출 사건이 지금 다 연장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6, 7, 8 중에 부동산 시장의 큰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주 얌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쇼킹이 좀 오는 거죠. 쇼크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예측하셔가지고 제가 6, 7, 8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요즘 뭐 4월 위기설 있잖아요. 총선 이후에 터진다라는 말도 많고 저도 부동산 현업도 뭐 좀 있었고 또 이제 강의 쪽으로 오면서 예전에 지인들하고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체에 무슨 장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다 건설 개발업체 사장님이 되거나 또 뭐 교수님들, 또 현장에 분양대 업체 사장님들, 설계사 사장님들 다 이제 소통이 되죠. 그러면 이제 4월 위기설부터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왜 맞냐면 4월 15일 날 감사보고서 법인들이 제한기간이요. 그때 나올 때 요번에 감사보고서는 지금 저 회계법인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이제 친구들도 거기 근무를 하니까 요새는 이제 회계법인을 잘못하면 이게 잘못 부실 감사 이렇게 되면은 회계법인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굴지 회계법인은 해외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 잘못하면 정말 면상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타이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타이트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이제 속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속살이 보이는데 태형 자본 잠식이 벌써 떴잖아요. 먼저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데 벌써 떴단 말이에요. 벌써 유추하고 나오잖아요. 벌써 계산하면.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 아는 기자분이 계산기를 돌려본 거예요. 그거에 맞춘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다른 건설사도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좀 유명한 건설사 두 개도 자본 잠식이에요. 현재 계산 쳐보니까. 그 두 개도 사실은 발표가 안 됐지만 4월 15일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나올지는 말씀하신 6월, 7월에 그게 터질 수도 있죠. 그 몇 개 건설사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한데 자본 잠식이 그냥 떠요 계산이. 근데 그거를 감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 약간의 유연성을 준다 하더라도 부채 채권 같은 거 뭐 외상 채권 약간 가리는 거 있잖아요.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주셨던 대구 미분양 이런 현장을 많이 갖고 있는 땡땡땡 건설은 당연히 자본 잠식을 뚫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게 뉴스화 될 것이고 연결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지인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년 차면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즘 들어서는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뭐 2년 차가 되는 시점에는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6월, 7월, 8월 중에 8월을 콕 집으시더라고요. 뭐 정리될 거라는 분위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월이면 약간 연장했던 때, 말씀 주셨던 레고랜드 때 막 연장할 때가 막 8, 9월 막 이때 10월이었잖아요. 그러면 10월 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그렇죠. 낼지. 그러면 그 10월 달 딱 돼가지고 현장이나 이런 걸 체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미리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행자 입장에서. 네. 시행자 입장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예. 부동산 본피해가 좀 이어진다든지, 네. 뭐 자금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사업이 가잖아요. 안 이어지면 정리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떻게 돼요? 이자만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손실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네. 이자만 더 늘어나면 시행자 입장도 어때요? 근데 정부가 아시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수면 아래 하락게끔 정책을 묘하게 쓰다가 그나마 작년 12월에 한 개의 기업은 스스로 책임져라 딱 한마디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을 몰라요. 보도도 없어. 그러면 내용 우리가 이제 유추하자 이거죠. 아, 결론 났구나. 한 개 기업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지금 고르고 있을 것이고, 네. 지금 현장에서의 얘기는 서로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8월에는 정리될 것들이 꽤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 약간 중론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형태. 그러면 만약에 그 사태가 벌어지면, 쇼크가 나오면 그 쇼크된 거를 정부가 발표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토지 가격의 60%까지 되면, 네. 현재 100원이라는 토지 가격이 60% 내려오면, 네. 정부도 지원을 해서 예. 매입을 해가지고 예. 그것이 분양을 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원시행자는 이미 토지가격 40% 손해 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등장할 때 부드럽게 인수할 수도 있지만 건설사들이 지금 자금이 없잖아요. 네. 안 좋잖아요. 네. 왜? 돈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투입할 건데 네. 지금 예산 세수가 지금 남아 돌아나요? 모자르잖아요. 네. 그럼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국채 발행하면 또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면초가들이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지만 결론적으로 8월쯤에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어느 건설사들의 어떤 조그만 쇼크든 큰 쇼크든 정리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금리 말씀을 하셔서요. 네. 지난해 11월 달에 제 아는 분께서 시금치 한 단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래요. 얼마나 비싼가 싶어서 시금치를 시장에 물으러 갔어요. 일반 재래시장에. 네네. 한 단에 8,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간 농산물 가격도 장바구니 물가도 한번 크게 오르겠구나 했더니 요즘 딸기값, 난리 사과값, 뭐 팥값, 앞으로 양파값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가 남아있죠. 두 번째, 한국전력이 전기값 안 올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죠. 네. 근데 8월 되면 이제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6월부터, 5월 중순부터겠죠. 그러면 이제 전기값 올릴까 말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리기로 한 것 같아요. 올리기로 했죠. 네. 그럼 이제 물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또 올라가죠. 2월달 소비자 물가가 3.1이었거든요. 지금 기대 소비자 물가가 3.2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네. 헛웃음을 웃었어요. 네. 지금 이 판국에 이거를 통계라고 내놓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미국식으로 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금리 올린다는 말은 지금 말씀 주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채권이나 네. 대출자들에게는 엄청난 가처분 소득의 급락과 네, 감소가 됐죠. 상환에 대한 부담이 네. 급증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행시공사 문제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맞아요. 대출을 끼고 산 많은 영끌족들, 비투족들 그런 분들이 내놔야 될 물량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쏟아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벌써. 외환위기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30% 떨어졌다 그랬나요? 평균적으로 40%까지 40% 떨어졌다 좀 살아났죠. 예. 그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부동산 가격은 일단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렇게 미분양된 게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출 상환의 부담을 느껴서 시중에 내놓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된다 그러면 네.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점 대비 서울은 30에서 40%, 떨어진다는 거죠. 수도권은 50%라고 이상한 3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렇죠. 지금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50% 다운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벌써 1년째. 네. 그런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풍선 효과라고 있잖아요. 서울 시내 집값이 막 오르면 퍼져가 수도권도 올라요. 근데 지금 수도권 상태가 어떠냐면 수도권이 반값인 데가 30-40%예요 지금 예전보다. 근데 보도 네. 많이 안 나와요. 이 네. 우리 언론 기러기 분들이 잘 안 써줘요. 제가 볼 때 지금 고점 갔다가 내려온 현장들은 네. 뭐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서울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은 고점 찍고 송파구 이런 데들이 90%까지 회복을 했다가 네. 요즘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85%로. 데드킷 바운스 약간 효과가 있죠. 예. 그리고 강북, 노도강 아시는 노도강은 지금 다 40% 수준까지 쭉 빠져서 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 그 다음은 어디가 빠질까요? 자, 올라갈 때는 가운데가 먼저 올라가지만 예. 그 퍼지잖아요. 밑에가 옆에가 퍼지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기 싸졌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역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보는 어떤 가이드를 보면 지금 서울의 송파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나 최근에 헬리오시티 사례 말씀드리면 그게 한 20억, 21억 갔다가 요새 급락한 거래가 하나 나왔어요. 17억짜리가. 네. 근데 동탄이 20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역풍선 효과네요. 네, 그런 역풍선 효과가 이제 시작되는 거가 현장에서 하나씩 점점 나오고 저번 주 제가 서초구, 강남구, 성파구, 강동구 거래 패턴을 체크해봤습니다. 한 네. 주간에. 네.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네. 회복이 됐으니까 줄었고 하락 거래가 60에서 65%예요. 상승 거래가 35%고. 그러면 이건 하락인데 부동산 통계는 또 0.00이라고 떠요. 제가 볼 때 왜곡된 통계죠. 거기 데이터를 아직도 못 내고 있어요. 전 세계 주간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밖에 없고 네. 표본도 안 보여줘요. 네. 근데 이걸 또 언론이 받았어요. 자꾸 얘기가 좀 세지만 요점은 조정을 안 하고서는 이 시장이 이어갈 수 없는 환경이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물가가 올랐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지금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줄는데 집을 전고점 대비 90% 다시 간 거 어떻게 또 사요? 네. 그럼 살려면 딱 하나 있죠. 대출을 90% 해주면 되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들어서 집값들이 조금씩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네. 노도강은 90%에서 80%가 하락거래입니다, 지금. 거래된 자체가. 그래서 지금 대출 영업본부장들하고 제가 소통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전화가 와요. 딱 변화가 일어나면 최근에 전화 받았습니다. 어제 네. 전화 받았는데 한 교수님 요즘 저 매매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딱 그래요. 늘어나고 있구나. 그럼 제가 딱 뭐라 그래요? 얼마짜리입니까? 6억, 7억 이하짜리들. 네. 그리고 생애 최초가 8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네. 6억, 7억이면 1억, 2억만 있으면 집 사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하도 몇 년 동안 힘들다가 지친 분들이 이제 됐다 그냥 거지용으로 사겠다고 30대 분들이 네. 30, 40대 분들이 많이 그냥 사인하고 네. 6억, 뭐 5억, 7억 이 집들을 많이 산대요. 네. 비중이 한 70%고 신생아론이 한 50%, 생애 최초가 50%래요. 네. 중요한 건 11억, 12억, 13억은 잘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네. 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적정 가격은 6, 7억이구나 이런 느낌도 오잖아요. 서울도. 그렇죠. 이걸 좀 감안해 보시면 제가 볼 때 서울도 조정이 최고점 대비 뭐 최하 30%에서 40%는 전반적으로 전구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뭐 노동하면 벌어졌고 네. 수도권은 시별로 차별화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법으로 통과된 일산 분당 이쪽 있잖아요. 이쪽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네. 작년 12월에 발표했는데 지금 몇 달이에요? 3달이 지났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희한한 일이잖아요. 호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3년 전에 말씀드린 그 데이터 라인에 시장들이 지금 접근해 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여기서 또 오버슈팅 해가지고 대출 정책 금리 뭐 신생아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점 몇 프로인데 3.3%, 4%인 걸 1.6% 해주면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하나요? 저희 세금으로 메꾸거든요. 이자 부담 계정이라고 나라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그걸 메꿔요. 이걸 한없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크레이지한 정부라면 아마 대출 정책 금리를 또 뭐 1.2% 이런 거 가지고 또 몇십 조 뿌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가격을 버티는 효과만 있는 것이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대출 정책을 미치게 하지 않는 한은 조금 제가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중국 경제도 그렇지만 대부분 내수를 진작시키는 거는 이제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부분이 네,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를 하거든요. 부동산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한문도 교수님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적신호는 맞아요. 반짝거리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블랭킷을 담요를 들고 와서 덮어버리면 그 담요 색깔이 파란색이면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지금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마치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한문도 교수님이나 저나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의 극대화를 원하는 사람이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30, 40% 빠져서 자영업자들 전부 다 망하시고 또 일반 개인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부동산 투자 금액에 손실을 보라는 이런 의미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이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를 내용들이 더 많고 이런 부동산 PF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MB 때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MB 때는 아주 투명하게요. 미분양이 한 16만 채가 터졌고 예. 그때 지금 기억하기로 제가 한만희 차관님을 기억하는데 예.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정 미분양 숫자는 6, 7만 채 있고 네. 근데 지금 16만 채로 좀 과다하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문제에 어떤 더 크게 터질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쓴다. 그 지원책이 공공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매입을 하는데요. 네. 매입의 조건이 그겁니다. 현재 분양가에서 분양가를 20%, 30% 이렇게 할인할 때마다 지원금을 더 해준다. 그게 윈윈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세금 문제 있잖아요. 그 집이 분양가가 100원이었는데 만약에 80원에 분양을 해요. 근데 자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원해주겠다 이거예요, 정부가. 그럼 80원에 분양하면 다운이 됐으니까 집값의 안정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사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는 분들은 또 부담을 줄이느라고 대출 이자를 좀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써요. 그리고 LTV도 대출 액수 늘려주고. 예. 그러니까 윈윈이 되죠. 싸게 사는 분이 있고 싸게 팔아서 살아나고 예. 들고 있어서 비싸게 팔려다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이런 투명한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안 팔리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악성 현장이라 할까요? 네. 이런 데는 공공이 말씀 주신 대로 70% 선에 매입을 하겠다 이거예요. 딱 가이드 줍니다. 네. 70%에 매입을 해서 이거를 75%나 80% 수준의 분양을 공공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아주 로드맵을 정확하게 하고 갑니다. 네. 실제로 한 6, 7만 원가 줄어요. 줄었음에도 나중에 터졌죠. 막 상호저축은 2011년도에 2년 뒤에 터지죠. 그렇게 네. 지원했음에도.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요번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무슨 안개가 껴 있잖아요.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안개 속에서 뭐가 툭 나왔다가 들어갔다 막 이래요. 그래서 안개가 거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로드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딱 하나. 토지를 매입을 60% 선에 하면 그거를 매입한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것이 분양할 수 있는 수준을 2% 분양가보다 2% 낮춰서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상한 정부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에 정책은 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서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이 그 과정 속에서 거품이 제거되면서 국가에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잘 매입을 해서 주거 안정 쪽으로 리딩을 해야 하는 방향인데 이번 정부의 어떤 지금 던져진 정책만 봐서는 그 색깔이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 LH가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가이드가 명확히 없어요. 그러면 시세로 매입하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나요? 분양가나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라 세금으로 그 시행자만 돈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은 이미 MB 정부 때 나와 있고 이번 정부도 투명하게 로드맵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면 시장의 어떤 제가 볼 때 안정적인 면에 도움이 되고 시행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빨리 해결이 되면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럴 것 같은데 그걸 자꾸 늘리고 좀 그게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 그 대책대로 그냥 따라가면 제가 볼 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문제가 야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니 탓, 내 탓이다라고 하는 문제의 선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그 어느 정부보다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게 투명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들으실 때 왜 전문가들이 저런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라는 거를 제대로 인지를 해서 100개가 터질 거면은 50개 터지는 것으로 이 처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00개가 터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문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 지금은 시행, 시공, 분양, 뭐 모든 건설사, 여기다 돈을 대준, 브릿지론 대준, 뭐 상호저축, 제2금융권, 각자 도생의 방법만을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고 또 회계 자료를 내야 될 감사 회계 담당하는 법인들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조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4월 10일 날 당선이 될 발표가 될 22대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다수가 됐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제대로 된 통계와 지표들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